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한 나라의 비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킬링필드로 알려진 캄보디아의 눈물 어린 역사인데요. 어떻게 하나의 이념이 그들 말로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그 생각이 자국민의 무려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폴포트와 그가 이끌었던 크메르루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끔찍한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모든 비극이 끝난 후 1979년 수도 프놈펜이 함락된 직후의 어느 끔찍한 발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1979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진입한 베트남군이 한 고등학교 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주변은 온통 전기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곳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S21이라고 불리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죽음의 공간, 바로 비밀 감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감옥에는 대체 누가 갇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각계각층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 의사, 심지어 승려나 학생들까지요. 공장 노동자, 기술자, 정치인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온 가족이 끌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국가의 적으로 몰린 이유요? 정말 어이없게도 단지 교육을 받았다는 것, 전문 직업을 가졌다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8,145명. 이게 S21, 단 한 곳의 감옥에서만 기록된 최소 수감자 수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처형당했죠.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S21이라는 극단적인 공포를 이해하려면요,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배후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폴포트라는 인물과 그의 급진적인 비전이죠. 바로 크메르루주입니다. 폴포트가 이끌었던 캄푸치아 공산당 세력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이들은 1975년부터 4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말 귀기했어요. 캄보디아를 모든 외부 문명과 단절된 순수한 원시 농업 국가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끔찍하고도 급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포트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떤 혁명도 내 혁명만큼 빠를 순 없다. 그는 속도에 거에 집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공산주의 혁명을 자기는 단 몇 년 만에 그 누구보다 빨리 완벽한 농업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보죠. 그의 롤모델은 중국의 마오쩌둥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만의 초대약진 운동을 구상했죠. 근데 이게 원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버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하고 오직 순수한 혁명적 의지만 있으면 4년 안에 쌀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급진적인 비전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 결과는 캄보디아 전 국민에게 그야말로 파멸적인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폴포트가 집권하기 전부터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으로 이미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가축은 75%나 줄었고 쌀 생산량은 84%나 급감했죠. 이런 상황에서 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폴포트는 현실을 보지 않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의사든 교사든 학생이든 상관없었어요. 모두가 농장 노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농업전쟁에 동원된 군인으로 봤고 오직 맨몸으로 하는 고된 노동만이 승리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이건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매일같이 강제로 일해야 했던 시간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노동이었죠. 당시 11살이었던 생존자 파라트의 이야기는 그 참상을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어린이 노동부대에 배치돼서 댐 건설 현장에서 3개월 동안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런데 고된 노동 끝에 칭찬을 받으니까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해요. 얼마나 지치고 배고팠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린 아이마저 혁명의 광기에 휩쓸렸던 겁니다. 하지만 파라트가 그렇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일하는 동안 집에 할머니와 함께 남겨졌던 두 여동생은 병에 걸려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었어요.
정권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했지만 그들의 정책이 만들어낸 건 결국 굶주림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자, 계획이 명백히 실패하고 나라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자 폴포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비전을 의심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내부의 적과 파괴분자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었을까요? 정권의 편집증, 이 의심병은 점점 더 심해졌고요. 적의 범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끔찍할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전 정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던 사람, 모두가 숙청 대상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소수 민족이나 외국인, 그냥 좀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사람까지도 적이 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삶 혹은 서구 문물에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보이면 극도의 의심을 샀던 겁니다. 다시 S21 교도소로 돌아가 보죠. 그곳에서 기술자였던 춘메이 같은 희생자들은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대나무 막대기로 맞고 펜치로 발톱이 뽑히고 귀가 멀 정도로 전기 충격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잊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게 만듭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미국 CIA의 첩자라는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연루시키는 거짓 자백서에 강제로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수감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로 말이죠. 100만 명 이상. 이것은 우리가 킬링필드라고 부르는 전국 각지의 처형장에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집단 매장된 사람들의 최소 추정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굶주림, 과로, 그리고 직접적인 처형까지 이 모든 걸 합치면 크메르 루즈 정권은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무려 4분의 1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죠. 이 지옥 같던 공포의 통치는 결국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은 평생 진정한 의미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1979년 베트남군이 침공해서 포농펜을 점령하자 폴포트와 크메르 루주 잔당들은 태국 국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년간 게릴라전을 이어갔죠. 결국 세력이 약해진 그는 1998년 국제재판 한 번 받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조국을 위해 한 것이다.